아, 국가행정에 의해 제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강의 계획 참고문은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도에 나가게 됩니다. 진도 나갈 부분, 오늘은 이제 2주차 행정의 정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학적 정의를 이제 3주 동안 보고, 행정법학적 정의를 또 3주 동안 보고, 그 다음에 중간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행정학적 정의 가운데 이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한 3주 동안 행정학적 정의를 할 텐데, 행정학적 정의 가운데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부분들, 서론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설 부분을 오늘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의 개념은 지금 크게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행정의 큰 그 전체 부분 가운데 개념 부분만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별히 중간시험 이전까지 이 한 학기의 절반 부분은 이 행정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의 정의는 지난 강의 계획에 나왔던 것처럼 첫 주차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행정학적 정의하고 행정법학적 정의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관련적 개념입니다. 행정과 개념적으로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과 정치와의 관계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행정의 환경입니다. 행정이 이제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네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역시 이제 정치 부분이 될 것이고, 정치, 권력 쪽 부분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라고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민간 영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경제 영역에 있고요. 세 번째 영역은 또 이제 사회 영역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뭐 계급, 계층 구조랄지, 뭐 이런, 뭐 가족이랄지 무슨,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사회라는 환경이 있고. 네 번째는 법이죠. 행정이 갖는 예를 들면, 사법부와의 관계랄지, 그 다음에 행정과 법과의 관계, 법치, 뭐 이런, 행정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이런 관계. 이런 것이 행정의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행정의 구성입니다. 행정이 어떻게 보면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행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하위 요소들은 여러 가지 이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행정학의 3대 강론이 이제 요 세 가지였잖아요. 조직과 사람과 돈 요 세 가지였습니다. 행정 조직, 그 다음에 인사행정, 재무행정, 요게 이제 우리가 3대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책과 기획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공간이죠. 쉽게 말하면 행정의 어떤 공간적인 행정의 구역,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행정과 이제 일반 그 경제 또는 사회와 중간 영역에 걸쳐 있는 영역을 우리는 제3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3영역을 한번 그게 구성 또 하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준정부 조직입니다. 제3영역과 비슷하긴 하지만 또 약간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게 바로 준정부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것이 이 행정의 개념을 다 공부를 하게 되고, 이걸 나눠보면 이제 그 네 개 이제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행정의 정의 부분을 한 학기 절반을 공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시험 이전까지는 행정의 정의를 공부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시험이 끝나고 나면 요 나머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의 관련적 개념하고 행정의 환경하고 행정의 구성, 요 내용들을 우리가 절반 학기를 이제 할애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는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요 표 일단은 기본적인 함축적인 표를 잘 유념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행정의 개념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의 정의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국가 행정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에서 이 행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우리 학문적으로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적 생소한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뭐 정치학개론이나 행정학개론이나 뭐 사회복지학이나 뭐 상담심리나 이런 걸 이제 다 공부를 하다 보면 주요한 예를 뭐 정치나 뭐 경제나 그다음에 심리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때 사실 일부는 한 번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약간 공부를 했었던 그런 비교적 낯익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학문적으로 사실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행정이라는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영역이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사실은 대학 4년 동안 학부 과정에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사실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이해하기 뭐랄까 이렇게 좀 파악하기가 힘든 그런 개념이 바로 행정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아마 그 비슷한 것이 이제 아마 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의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학부제를 폐지하고 이제 대학원으로 올라갔었죠. 법학 전문대학원, 의학 전문대학원 이런 식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 행정도 사실은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학부에서 배울 과목이 아니라 행정 전문대학원 이런 데서 아주 공부해야 될 그런 용어다 보니까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용어긴 하지만 행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당히 이제 난해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놓고 익히게만 하면 또 상당히 또 행정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행정학과 좀 관련돼 있는 뭐 정책이랄지 법제랄지 이런 여타 그런 학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용이하게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행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절반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행정의 정의를 좀 뭐랄까 정확히 좀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행정학을 계속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나아가서 이제 행정학과 연관된 그런 유사 과목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상당히 힘드는 그런 한 학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과목을 공부할 때도 좀처럼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쉽게 말하면 좀 방황하는 학문적인 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뭐랄까 추상적이긴 하지만 정확히 이 개념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행정이 과연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아마 뭐 상당수가 아마 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하는 민원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할 거예요. 옛날에 지금이야 뭐 온라인으로 다 주민등록, 등초본 뭐 이런 것들이 다 발급이 되고 심지어 뭐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택배로 이렇게 배달되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창구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하는 민원 업무들이 행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갔을 때 행정, 소방서에서 행정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으로 많이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그것만이 행정이 아니라 검찰이 하는 일,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일,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일, 뭐 여러분들 군대 가서 생활하는 일,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이런 보건소나 이런 보건행정에 관한 일,
정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지 몰라요. 그래서 행정이 한마디로 뭐냐라고 정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한테 사회복지가 과연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 4년 공부한 학생들, 4학년쯤 된 학생들은 대략 그게 무슨 개념인지 알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경영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4년 졸업할 경우에 할 때 한번 경영을 4년 공부했는데 경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참 그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행정도 마찬가지고 행정은 더 아마 경영이나 뭐 상담 심리나 뭐 간호나 하여튼 뭐 이런 것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란 말은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행정이라고 이렇게 쓰는 말이고 영어로 하면 이제 Public Administration이죠. 그래서 PA, Public Administration, PA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본래 Public Administration이란 말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행정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행정.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냥 행정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행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긴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할 때 행정 그러면 뭐 대체로 국가가 하는 일, 나라가 하는 일, 국가와 뭐 국민과 정부와 시민과 어떤 관련된 일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게 그 학문적으로 들어왔을 때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 왔을 때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행정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묻는다 그러면 상당히 대답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행정이라는 말 자체를 좁게 볼 것이냐 협의 행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넓게 볼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좁게 본다면 행정이란 말은 공공입니다. 사실 공공행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행정 또는 공행정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협의로 본다면 행정이 뭐냐 그러면 이제 나라가 하는 짓이다, 국가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넓게 볼 때, 광의로 볼 때 행정이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단지 정부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는 공공적인 그런 것뿐 아니라 민간적인 것도 다 행정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병원 행정, 병원에서 원무과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환자가 오면 접수를 하고 수납을 하고 뭐 진료 뭐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원무과에서 하는 일인데 대체로 이런 것을 병원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병원 중에 물론 국공립병원도 있지만 민간 병원에서 하는 그런 원무과 업무, 원무과에서 하는 일 이런 것도 행정이라고 보고 대학에도 가면 무슨 행정실에 가봐라, 교무행정실에 가봐라, 학생행정실에, 교학과에 가봐라 이런 말. 그러니까 이제 이 넓게 말할 때 행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은 물론이고 민간이 하는 일까지 이런 업무를 넓은 행정이라고, 넓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협의 행정은 그러한 행정 가운데 정부에서 그 다음에 공적인 그런 것만을 행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보면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공적인 영역이 있고 또 완전한 민간 영역이 있지만 많은 영역들이 공공과 민간이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3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걸쳐 있을 때 그럼 어느 정도 5대5로 있을 때, 뭐 7대3으로 있을 때,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까지를 이제 협의 행정으로 바꾸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쉽지 않은 그런 정의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국립대학 그럼 그거는 협의 행정입니다. 사립대학 그럼 그거는 광의 행정에 속해요. 그러나 예를 들면 법인 형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으면, 이게 옛날에는 서울대학교는 국립이었지만 이게 한 10년 전에 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는 정확히 말하면 사립입니다.
사립. 정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 직원은 옛날에는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사립학교 교원 신분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성격상 분명히 사립이지만 사실은 서울대학교 예산 중에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100% 보전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학교는 또 공립, 국공립도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카이스트도 그렇습니다. 카이스트도 분명히 사립이지만 사실 운영 재정적인 걸 보면 또 상당히 공립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실 서울시립대는 뭐 완전히 시립, 그건 공립이죠. 그건 완전 100% 공립이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약 뭐 5대5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 정확하게 이제 행정에 속하고 어디에는 안 속하느냐 구분하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우리는 이 과목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지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합니다. 행정학, 국가행정 이해라는 과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삼성현대에서 하는 일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분명히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하는 일과 삼성현대가 하는 일 사이에 그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계를 걷는 일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은, 정의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경계를 걷는 겁니다. 경계를 딱 그어서 관심 영역이냐, 관심 영역 밖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정의란 말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definition이라는 말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이 말은 파생어죠. 파생어. 자, definition이란 말은 어거는 fin입니다. fin이란 말은 라틴어의 fin이란 말은 끝이란 말이에요. 끝, 경계, 한계. 이게 이제 fin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finish, 끝낸다. final, 마지막, 최종, final, fin. 이 fin이란 말은 끝이란 말입니다. 끝. 그래서 이제 앞에 D라고 하는 동사와 접두사가 붙고, 현이라고 하는 이현이라고 하는 또 명사와 전미사가 붙어서 접두사 하나, 전미사 하나, 중간에 어근 이렇게 해서 definition이라는 말은 이제 파생어죠.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definition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어원적으로 볼 때 끝을 정한다, 경계를 획정한다, 어떤 경계 내부와 외부, 안과 밖을 나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국가행정의 이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거죠. 나라가 하는 일은 이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구나. 그 다음에 뭐 삼성에서 신형 단말기를 생산했구나. 그 다음 삼성 주가가 얼마 올랐구나. 이것은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경계를 그어주는 이런 경계를 획정하는 작업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를 해야지만 우리 학문의 영역인지 아닌지, 쉽게 말하면 내 건지 네 건지를 분명히 이제 선을 그어주는 게 바로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계선을 걷게 되면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개념,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될 비개념, 이렇게 딱 그걸 나누게 되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내 관심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포되어 있는 거고, 내가 관심을 안 갖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갖는 것 밖에 있으니까 외연의 영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포와 외연을 딱 나누는 그런 작업이 바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의를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또 나오게 됩니다. 행정과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경영이 있구나. 그러면 행정과 경영을 나눠야 됩니다. 행정은 공공의 영역이고 경영은 민간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이게 분명히 행정과 경영은 이 점에서 다르구나. 관심사가. 행정은 공공의 관심사, 민간은 이윤의 관심사, 이렇게 이런 분류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행정과 경영은 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조직을 잘 운영함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어떤 협동행위다.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럼 또 경영과 행정은 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과 행정을 하나로 묶어서 사회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지만 또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지니까 공공과 민간으로도 분류된다. 그러니까 분류와 합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정의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와 합류를 하게 되면 이제 학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학문이 결국은 쪼개는 거거든요. 자, 관심을 갖는 거. 생명이 있는 것은 생물학에 관심사고, 생명이 없는 것은 물리학에 관심사고, 그 다음에 사물의 현상, 자연현상에 관한 것은 물리학에 관심사고, 우리의 뭐랄까 사고 이런 데 관련된 것은 철학에 관심사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과 철학이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학 안에서도 또 화학과 지구과학과 또 이렇게 또 생물학과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분류와 합류를 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학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지식 체계는 바로 이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와 합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의 관심사 중에서 우리는 이제 물질,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물질을 주는 갖는 속성 중에 뭐 질량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럼 질량을 가지고 질량에 관한 그 물리학을 우리는 양자 물리라고 합니다. 양자 물리학으로 해서 같은 이제 그 원소라도 같은 금속 원소라고 해도 가벼운 경금속이 있고 무거운 중금속이 있고 아주 질량이 많이 나가는 아주 무거운 형태의 또 방사능 금속이 있구나, 이렇게 나는 거고, 세수로 분류하는 거잖아요. 이 세수로 질량에 따라 세수로 나눌 수 있는 게 분류 작업이 되고,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또 셋은 금속이라는 점에서, 고체라는 점에서 또 하나구나 하는 점에서 또 합류가 되고, 또 합류됐지만 또 질량으로도 쪼갤 수 있거나 또 분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분류와 합류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수소 같은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수소 이렇게 말하지만, 그 수소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수소가 있고 삼중수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동위원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가 않습니다.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해야 돼요. 쪼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수소라는 점에서 핵과 전자군을 같다는 점에서는 또 하나입니다. 또 합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양자 물리학에서 그 질량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처럼 분류와 합류는 바로 이러한 학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등고학원에서 이 분류와 합류라고 하는 책을 예전에 한 6년 전에 책을 냈어요. 그래서 시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분류와 합류 이렇게 책을 검색하면 한국 고등고학원에서 과학자들이 이 분류와 합류에 관한 책을 냈어요. 한번 읽어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가 딱 정해집니다. 그 관심사가 정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층계가 있다는 거예요. 층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국가 안에 들어가 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또 나눠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행정부에 들어가 보면 또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정부, 또 기초지방정부 이렇게 위계, 층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이제 위계를 알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층계를 이루고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일단 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의가 어렵다고 해서 참 이게 너무 어렵구나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렵긴 해도 정의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을 시작해야 돼요.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수학, 내가 수학이라는 공부를 한다. 미적분을 공부한다. 그럼 내가 공부해야 할 영역이 어디까지냐? 일단 선을 그어야 되잖아. 이 책 한 권이구나. 그럼 이 책이 그러면 어디까지 다루고 있냐? 대수학만 다루고 있구나. 기하학이나 무슨 위상수학은 안 다루고 그냥 대수학만 다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딱 선을 그어서 나는 대수학만 관심을 갖는구나. 그럼 대수학에 들어가 봤더니 또 미분과 적분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위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힘들고 노력이 덜더라도 꼭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정의는 필요하고요.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학문을 처음 시작할 때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또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경영학
개론을 들으면서 그다음 상담심리학과에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이런 과목을 개론을 처음 듣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라고 하는 거죠. 왜 정의가 중요하냐? 학문을 시작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 과목을 처음 공부할 때 다루는 그런 것이 바로 정의고, 또 동시에 마지막에 상위 2학기 때 또 세미나, 뭐 경영학 세미나, 사회복지학 세미나 이런 과목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토론을 해보고 너는 4년 동안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공부해 보니까 경영학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세미나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짚어보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주 뭐 고도의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경영학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의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의 정의. 정의라고 하는 말을 정의해보자. 이 정의라는 말 한문으로 보면 말이죠. 올바른 뜻을 정하는 겁니다. 올바른 뜻을 정하는 거. 여기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definition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계를 획정하는 겁니다. 경계를 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한마디로 딱 하는 거니까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넌 뭐라고 생각하냐? 행정이 뭐냐? 그럴 때는 행정은 관리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으로 행정은 관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행정은 통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행정은 나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행정은 법의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는 거. 이게 다시 말해 이게 함축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말이 개략적인 뜻이거든요. 컨셉이란 말은 그것이 갖는 그 전체적인 뜻이 아니고 개략적인 대충 대충적인 그런 뜻이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 행정의 개념.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고 시시각각 변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입체적이고 해서 그걸 파악하는 우리 눈은 평면적이고 행정이라고 하는 현상은 입체적이고 또 시시각각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행정의 정확한 뜻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해야 행정의 개략적인 뜻, 개념 이것만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중에서도 특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기술된 그런 표현을 우리는 정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의. 아까 말한 것처럼 경계를 정하는 거, 경계, 바운더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영역이 어디까지 어떤 영역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속해 있는 그 상위 개념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포와 위헌을 구분해주는 선, 획정을 해주는 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류와 합류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의하기가 곤란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뭡니까? 행정은 공간적으로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행정인지, 어디부터가 민간인지, 요 정확히 구분하기 힘들어요. 어디가 정확하게 행정이고, 어디는 민간 경영이고, 어디는 행정과 경영이 혼재하고, 이렇게 나누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게 선이 또렷한 것이 아니라 흐릿하다는 거죠. 선이 흐릿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공간적 모호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호하다. 모호하다는 것은 나무처럼 어디가 나무 잎이고 줄기고 뿌리고 어딘지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 어떤 큰 나무들이야, 여긴 잎이구나, 여기 줄기구나, 뿌리구나 구분하지만 뭐 좀 미분화된 그런 나무들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난초 같으면 난초 이게 어디가 뿌리는 분명한데 잎이 있고 어디가 줄기인지 모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거지. 모자고 호자는 뭐예요? 앞에 이제 쌀밑자가 있잖아요. 풀처럼 들러붙는다는 거죠. 풀처럼 막 진둘려갖고 막 붙어갖고 어디가 표진지 껍데기인지 알 수가 없고 그냥 막 풀에 막 이겨진 거죠.
그게 뭐란 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그것인지, 속인지, 내용물인지, 포장지인지, 뭐,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걸 모호하다. 그거 참 모호하구나.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행정이란 말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행정이고, 어디가 행정이 아니고, 선을 긋는 게 굉장히 힘들고. 두 번째는, 그걸 파악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한때 국립이었어요. 완전 행정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인화됨으로써 행정 영역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대학교 예산 중에 부족분은 국고에서 100% 메꿔줍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비율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일본의 도쿄대학이 그렇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이 국립대학에서 법인화돼 갖고 처음에는 국고에서 100% 적자를 다 메꿔주다가 그걸 해마다 5% 10%씩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너네가 자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도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교수 직원들이 학교 재정에 신경 안 씁니다. 국고에서 다 메꿔주니까.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는 국고 지원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립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립대학이었던 것이 사립대학이 되기도 하고, 또 인천대학 같은 경우에는 본래 사립대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국립대학이 됐습니다. 사립이 국립이 되기도 하고, 국립이 사립이 되기도 하고. 그럼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변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제일 시시각각 잘 변하는 것이 이제 공기업 영역입니다. 어떤 공기업은 완전히 정부에서 지분을 다 가진 그런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S, 한국방송공사. 이거는 100% 정부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한국전력공사. 이는 말은 공사긴 하지만, 한전의 주식이 상당히 민간인들한테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100% 정부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부 지분이 많지만 또 민간 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포항제철. 이건 뭐 거의 다 이제 완전히 민영화 됐습니다. 포항제철은 한때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민영화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자꾸 변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행정이고, 어제와 오늘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행정은 다른 개념들로 다 이렇긴 하겠지만, 특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모호하고 시간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정의가 굉장히 힘들다.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 정의의 곤란성은 공간적 모호성과 시간적 변동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행정의 주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행정의 주체는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근데 정부도 사실 중앙정부가 있고 이제 지방정부가 있고 그렇잖아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에서도 또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또 광역 지방정부도 있고, 시군, 구와 같은 또 기초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주체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각급 정부다, 가버먼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주체를 행정부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안 쓰지만 미국은 많이 쓰죠. 뭐 트럼프 행정부, 뭐 오바마 행정부, 뭐 클린턴 행정부, 이런 행정부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주체가 된 거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이제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넓게 본다면 이제 국가, 정부를 넘어서 공공까지 다 행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공단 형태 있잖아요. 국민연금 공단, 이거는 이제 정부 기구가 아닙니다. 형식상 별도의 법인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운영해주기 때문에 성격상 공공에 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그냥 공공의 영역에 속할 뿐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주체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또 표로 정리를 했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행정의 개념 중에 이제 우리가 중간시험까지 전반부를 공부할 것이 행정의 정의입니다. 행정의 정의는 이제 행정학적 정의와 법학적 정의가 있습니다. 행정학적 정의는
행정의 이제 그 내부적인 어떤 효율적인 관리 측면을 보는 그런 중시하는 그런 정의가 있을 수 있고, 하나의 또 권력, 정치 쪽 그 정치적 성격을 중시하는 그런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법학적 정의도 행정은 입법부에 종속돼 있다라고 보는 종속적 정의가 있을 수 있고요. 행정은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포괄적인 그런 성격을 보는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규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정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더 작게 나누면 5가지 나눠볼 수 있겠다. 이렇게 구분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행정의 정의는 이렇게 이제 표로 나누면 이렇게 크게 나오면 2개, 작게 나오면 이렇게 5개지만, 이거를 더 이제 세분해보면 이렇게 좀 더 세분이 됩니다. 자, 좀 더 세분해보니까 그래요. 행정학에서, 이제 행정법학에서 우리가 이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학문은 이제 2개 학문이 있습니다.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학문, 과목, 국가행정이해라고 하는 과목은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에서 보는 정의가 한 7가지 되고요. 행정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학과에서 또 이제 그 법학 그 강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행정법이잖아요. 최상위법이 우리는 헌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민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국가 정부와 개인과의 관계에 관한 게 이제 행정법이라는 거지.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고 방대하고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행정법학은 이제 각 대학에서 많이 개설합니다. 우리 학교도 이제 예전에는 행정법 총론 이렇게 해서 개설했었고, 우리 지금 이제 과목 이름이 바뀌어서 어떻게든 개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실용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엇보다 공무원 시험에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9급이나 7급이나 5급 뭐 말할 것도 없이 공무원 시험에 꼭 들어가는 필수 과목이 되다 보니까 행정법학이라고 하는 또 영역이 있습니다. 이 행정법학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근대 초기에 아주 예전부터 행정법학이라는 학문이 있어 와서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그 논문을 쓰면서부터 행정학이 사실상 시작됐기 때문에 행정학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법학은 역사가 훨씬 더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정학적 정의를 이제 보면 아까 여기 표에서 나눈 것처럼 행정이 가진 관리를 측면을 중시하는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중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쪽을 이제 방점을 두는 그런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권력, 정치 쪽에다가 쉽게 말하면 퍼블릭 쪽에다가 방점을 두는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2가지지만 이제 세 번에 보면 이렇게 7개가 되는 거예요. 7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적 정의를 크게 나누면 2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작게 나누면 이렇게 7개가 되게 7개 정의.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화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행정이 갖는 정치 및 경영과의 관계에 따라서 경영 중심적 정의와 정치 중심적 정의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것을 그래서 이제 지금 나눠보면은 크게 지금 7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아마 행정관리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행정관리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행정학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정의가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기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행정관리설이 가장 기초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통치기능설이 행정관리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으니까 성격이 서로 상반될 거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죠. 행정관리설과 통치기능설은 상당히 성격이 상반돼 있겠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봤잖아요. 그림으로 해보니까 이쪽이 노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정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색 부분이 바로 경영의 영역이에요. 정치 영역과 경영의 영역이 교차되는 이 중간에 이 연두색 부분, 이게 바로 행정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영역은 개념적으로 볼 때 정치 영역과 경영 영역이 교차하는 교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학 시간에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그 정치적 성격과 경영적 성격이 교집합 영역이 바로 행정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행정을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당 이익 집단, 그 다음에 대통령, 행정각부 이런 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공무원 제도, 예산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을 보면 또 경영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해요. 경영의 성격이. 보면 이제 우리가 정부를 운영할 때 가능하면 이제 적은 비용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효율성을 또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영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경찰이나 경찰 업무, 이런 경찰, 검찰 이런 업무들은 외교, 뭐 국방, 치안, 외교, 소방 이런 영역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죠. 반면에 경제 쪽, 재경, 그다음 공기업 이런 쪽은 또 경영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도 또 위기 때는 대체로 같은 행정이라도 정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또 굉장히 호경기,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건이 좋은 그런 시기에는 행정이 또 경영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행정은 뭐냐면 그 영역별로도 이제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이, 경영적 측면이 이제 어느 쪽이 강했다, 약했다 하기도 하지만, 또한 시기적으로도 위기 국면이냐 아니면 불황 국면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성격과 경영적 성격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 그림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의 정의 가운데 우리가 행정관리설을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행정관리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행정의 이 오른쪽에 있는 하늘색 부분, 다시 말해 행정이 갖는 경영적인 측면, 요거를 강조하는 쪽이 바로 행정관리설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통치기능설은 또 뭐겠어요? 노란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또 정의가 바로 통치기능설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관리설이라고 한 말,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은 곧 관리다, 이렇게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행정관리설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 좀 설명을 해야지,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한 줄만 딱 쓰면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한마디로 행정은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행정관리설은 행정은 곧 관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 쓰면, 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그 관이죠.
한문으로 볼 때도 그 대죽, 대나무 머리 밑에 관이 있으니까 그런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관들을 이게 서로 섞이고 누수가 생기지 않고 하도록 잘 다스리는 거, 이 관을 잘 다스리는 걸 관리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은 그 천정에 보면 막 굉장히 복잡한 관들이 오가잖아요. 이것들이 서로 이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유지 운영하는 거, 이게 이제 관리거든요. 관리. 본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상하수도관을 잘 뭐랄까 문제 없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관리거든요. 관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매니지먼트는 말은 그냥 유지 보수 운영 정도입니다. 뭐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개선이 아니고 그냥 별 무리 없이 그냥 무난하게 그냥 문제 안 생기게 가는 거, 요 정도. 여기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그런 거죠. 임프루먼트, 그럼 그거는 이제 개선하는 거고, 뭐 이노베이션, 그럼 뭐 혁신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더 좋아지는 거 말합니다. 뭐 디벨롭먼트, 그럼 발전하는 거고, 그로스, 그럼 뭐 성장하는 거고, 이런 거 다 이제 좋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그렇게 좋아지는 걸 말하는, 그냥 나빠지지 않는 거, 그냥 우리 흔히 할 말로 선방하는 거, 크게 뭐 대과 없이, 큰 문제 없이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를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 행정은 곧 그런 것이다. 국가가 뭐 큰 재정 사고, 무슨 뭐 큰 대형 사고 안 나도록 그냥 잘 유지 운영시켜 주는 거, 이게 바로 행정 아니냐. 행정은. 그래서 행정은 바로 관리다. 다시 말하면 경영이다. 경영.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경영이 바로 뭐냐면 조직을 잘 운영하는 거잖아요. 조직을 잘 운영해서 민간 경영 같으면 돈을 잘 버는 것이고, 공공 경영 같으면 국민에게 봉사를 잘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경영은 단위 조직체를 잘 유지 운영하는 게 경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 오퍼레이션, 이것도 큰 문제 안 생기도록 그냥 잘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은 바로 이런 거다. 관리하는 것이고, 경영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정은 통치, 국민을, 가버먼트. 가번이란 말이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거거든요. 가버먼트.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가버먼트. 이 가번이란 말은 바로 가버먼트, 그러면 이제 통치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즘 와서 이제 거버넌스란 말로 씁니다. 이 거버먼트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를 다스리는 뭐 통솔 하는 뭐 통제하는 그런 통치라면, 거버넌스는 우리가 말하는 협치입니다. 서로 평등한 관계입니다. 민관 협치. 옛날처럼 관이 맘대로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합니다. 정부 맘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정부에서 그냥 결정해서 그냥 주는, 이건 통치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협치입니다. 여당을 통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민간 단체들과 계속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거, 그거를 우리는 협치다. 협동을 하는 정치다. 협치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거버넌스다. 그러니까 똑같이 거번에서 나온 거지만, 거버먼트는 권위적인, 하향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고, 거버넌스는 수평적인 협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관리설은 이런 통치가 아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정치, 권력 이런 것이 아니고 관리, 경영, 운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행정관리설이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제 다음 주 공부할 통치기능설은 반대겠죠. 행정이란 것은 특히 위기 상황에 있어서 어떤 그 무난하게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유지 보수만 잘하는 이런 걸로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어요. 민간을 통제를 해서, 하여튼 유도를 해서 위기를 탈출하고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통치기능설에서는 당연히 반대의 입장이겠죠. 행정은 통치다, 정치다, 권력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행정관리설은
호경기에서 국가가 모든 걸 잘하니까, 위에서 잘하니까, 정치를 잘하니까 행정은 그냥 아래에서 관리, 경영, 운영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행정관리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시대적 그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미국사를 우리가 잘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1776년에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가 이제 300년 밖에 안 되는, 330년 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왕정이 아니라 공화주의를 택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사실 국내에서 영국처럼 자기 식민 모국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의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우리도 왕으로 세우자, 영국처럼 워싱턴 왕조, 이렇게 왕을 세우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왕당파라고 했습니다. 왕당파가 있었고, 반면에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화파였습니다. 그 왕당파, 공화파가 이제 대립을 했죠. 그래서 공화파의 제퍼슨이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쪽이 승리해서 조지 워싱턴이 왕이 안 되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의 절대 왕정을 지나가서 최초로 등장한 공화국이 바로 미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1776년 미국 독립을 하나의 혁명이라고 말한 것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공화주의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영국처럼 왕정을 채택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왕이 없다, 라는 것에서 그래서 공화주의를 채택을 하고 그때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오늘날 공화당인 겁니다. 공화당의 역사는 거의 300년에 이르는 굉장히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왕당파는 거기서 소멸한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자유당이 있었죠. 자유당이 계속 해오다가 그게 나중에 공화당에 대항해서 왕이 없는 걸로만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왕이 없는 것에 나아가서 자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자유당이었던 거죠. 자유당이 나중에 또 이름을 바꿔서 오늘날 민주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화로 만족할 수 없고 한 발 더 나가서 민주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오늘날 이제 민주당이었던 거고요. 공화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대통령 중심제였습니다. 자, 프레지던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연방주의를 택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미국 동부에 있는 연방들이 가입을 했죠. 나중에는 이제 중부, 그 다음에 서부, 그 다음에 알래스카, 하와이, 이렇게 해서 오늘날 50개 주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미국은 연방주의를 채택을 해가지고,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연방이 있고, 각 주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형태, 연방주의는 바로 미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방제를 많이 하고 있죠. 독일도 하고 있고, 다 연방 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연방정부가 있고, 각 주마다 이제 주지사가 사실상 국가 원수고, 각 주마다 국기가 따로 있고, 각 주마다 대법원, 고등법원, 그 다음 법이 또 따로 있고, 법체계도 각 주마다 헌법도 다르고, 각 주마다 형법도 다르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연방주의거든요. 연방주의를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민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서 만든 이제 지구상 최초의 이민국가입니다.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초창기에는 백인이 당연히 지배를 했습니다. 흑인이나 유색인종은 전혀 정치적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와 같이 미국은 백인 지배 국가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 출신들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동부 쪽에서 이제 지배를 하고, 동부에서 이제 중부나 남부를 지배하고 나중에 서부를 지배하고, 이 식으로 해서 지역주의, 동부 지역주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계속 그 문제가 커지니까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엽관제였습니다. 엽관제란 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엽관제라고 하는 말은 밑에서 한문으로 나온 것처럼 이와 같이 관직을 사냥하는 주의입니다. 엽자라고 하는 말은 사냥한다는 거죠. 엽총을 가지고 노루나 사슴을 총으로 쏘아서 잡는 이런 사냥하는 그 사냥할 엽자. 그 다음에 관은 관직을 사냥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엽관제라고 합니다. 엽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출신국 주로 이제 영국 출신, 앵글로색슨 출신들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계층에서 주로 이제 백인들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인들이 중심이 되고, 다시 말해 유색인종이나 흑인이 이런 데 대한 굉장히 차별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관료, 고급 공무원들을 독식을 해요. 독식을. 대대손손 독식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엽관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에서 배출한 당에서 모든 관직을 다시 가져간다. 관직을 교체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얼마나 이게 관료 파벌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 그 당시에 엽관제는 굉장히 명물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1829년에 잭슨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엽관제가 전면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자꾸 물갈이가 되고 바뀌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이제 눈치도 보고 봉사 정신도 생기고 이래서 좋은 점도 없지 않았죠. 그 당시 상당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엽관제가 정착이 됐는데, 그러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엽관제가 이제 폐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폐해겠습니까? 정치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바뀌니까 이게 이제 그런 파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부패한다는 거죠. 한쪽에 이제 줄서기만 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공화당에, 어떤 사람은 자유당에 줄서기만 하고, 정권이 바뀌기만 학수고대하고,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이 싹 바뀌니까 행정의 안정성도 없고 불안정하고 부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역시 부패였던 겁니다. 부패.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계속 공무원들이 그냥 정치인들이 아주 그냥 하수인처럼 노예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민에 대해서 봉사할 생각 안 하고 정치인들한테 그냥 아분화하고 막 이런 시대니까 막 부패하는 거죠. 돈 갖다 주고 관직을 사고 막 부정부패, 매관매직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엽관주의다. 스포츠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본래 스포츠란 말은 본래 전리품이죠. 전리품.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들이 승자들이 패자들한테 거둬들이는 전리품. 이게 이제 스포츠 시스템인지 정확하게 말하면 전리품주의입니다. 전리품주의. 그러니까 이제 승자 독식주의.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말해서 엽관주의, 관직을 사냥하는 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그 펜들턴법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펜들턴법이 제정이 돼갖고 이런 엽관주의가 실적의 능력에 따라서 임용이 되고 이제 대접을 받는 실적주의. 그 다음에 한번 공무원이 되면 어느 정도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소신껏 국민에게 봉사를 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하는 또 직업공무원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한 것이 바로 유명한 펜들턴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7년에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쓴 겁니다.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고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이 발행이 된 1887년을 행정학의 시작 지점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행정학이 시작됐다고 말할 정도로 이 논문은 정말 오래전에 써있죠. 이 논문의 요지는 뭡니까? 결국은 행정을 정치로부터 놓아달라는 거죠.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관여할 게 아니고 정치인들은 정치만 해라. 행정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행정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엽관주의를 반대한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을 뽑을 때는 실적으로 뽑고, 그다음에 한번 공무원이 되면 신분을 보장을 해서 그 사람이 소신껏 봉사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쌓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예외 없이 역관주의는 다 이제 사라지고 다 실적주의하고 지역공무원제로 넘어온 게 된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한 실적주의, 아까 말한 역관제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3만 명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역관제식으로 공무원을 한 3만 명을 사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정치적인 신조가 같은 사람들끼리 대통령이 되면 차관, 장관을 차관을 임명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하긴 하지만 이것까지 장관, 차관까지도 다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역관제와 실질적인 공무원제는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반드시 어느 게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다, 이런 그 당시 이제 파벌 때문에 이제 파벌 해체를 위해서는 역관제가 필요했던 거고, 또 역관제가 부패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실적주의가 필요한 거고, 또 실적주의와 지역공무원제 또 피해가 나타나니까 또 역관제를 또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설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행정관리설의 의의를 보면 첫째는 미국 행정학의 시발점입니다. 오돌 윌슨이 아까 말한 그 논문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시험까지 여러분들이 내야 될 리포트 중에 하나가 이 오돌 윌슨 행정연구에 대한 여러분들이 독후감입니다. 내용을 요약을 하고 여러분의 소감을 쓰는 겁니다. A4 용지 한 5장 정도로 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젠가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관리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통치기능설과 함께 양극단 하나입니다. 행정관리설은 행정관리다, 통치기능설은 행정은 통치다, 이렇게 하는 양극단의 이제 하나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관리설은 도덕적으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부패한 역관제로부터 독립이다, 이렇게 명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설은 정치보다는 경영이 중요하다, 내부적인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 있습니다. 이 경영을 중시한 것이 경영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경영학의 혁명은 바로 프리데릭 테일러의 테일러리즘, 그 다음에 헨리 포드의 포디즘이 결합이 된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프리데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주로 노무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쪽에 굉장히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게 다 행정학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오늘날 조직관리, 인사행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테일러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다음 포디즘은 이제 생산관리죠.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인해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포디즘인데, 그래서 어쨌거나 행정은 그 당시에는 정치보다는 경영 쪽으로 경도돼서 이쪽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이 다음에 이제 60년대 넘어가면서는 이제 호경기 때마다 이제 행정관리설이 등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불경기 때마다, 위기 때마다 통치기능설이 등장한 것처럼 호경기 때마다 이제 행정관리설과 유사한 조류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되겠습니다. 이 행정관리설의 행정관리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행정행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행정원리학파 있습니다. 모든 모든 그 경영에는 원리가 있다,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 그걸 찾아보자 라고 말했던 것이 행정원리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 교제기능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관리과학이랄지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랄지 신자유주의랄지 이런 것들이 소극적 교제기능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료주의 이론은 사실 뿌리가 완전히 행정관리설과는 다르긴 하지만 유럽에서 막스 베버로부터 이제 관료주의 이론이 들어오긴 했지만, 관료주의 이론 가운데 정부 관료제 말고 관료제 보편 이론에는 이제 행정관리제 상당히 밀접합니다. 어떤 조직의 합리적 운영 이런 쪽을 이제 원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관료제 이론과도 상당히 밀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론 쪽도 이제 행정관리서의 일종입니다. 인간관계론은 인간성을 중시했다고 말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것도 이제 효율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 행정관리설은 환경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부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중요시합니다. 폐쇄체제론이라는 그런 쪽이 영향을 받았고요. 행정관리설의 한계입니다. 행정관리설은 중요한 것이 가치 판단과 정치 이념을 배제했습니다. 너무 가치 중립적인 그런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배제했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성을 경시했습니다. 정치적인 민주성, 정치적인 중요한 그런 가치들을 경시했다는 거죠. 평등이랄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과 위기 요인을 경시를 했습니다. 어떤 조직, 어떤 내부의 어떤 여건보다도 그 외부의 어떤 환경적 위기가 중요한데 이런 것을 경시를 했습니다. 폐쇄 체제론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리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민간 조직의 어떤 경영이나 그다음 공공행정의 그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다 이런 쪽으로만 이제 몰아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분명히 행정이라고 하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이제 공공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은 효율성만 추구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 가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원리도 사실 서로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행정관리설은 그게 마치 하나인 것처럼 모든 거 하나로 몰아가는 이론론으로 빠져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통치 기능성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물론 통치 기능성은 물론 이런 이론적인 그런 문제점보다는 상황적인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공황이 오면서 세계적인 불황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적인 그런 논리에 의해서 물론 행정관리설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엄청난 엽관제 폐해 때문에 이게 생긴 것처럼 통치기능설은 또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엄청난 세계적인 대공황 때문에 생긴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통치기능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적인 정의 가운데 가장 출발 지점이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뭐랄까 양극단 중에 하나가 되는 행정관리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책에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길 바래요. 우리 책에서 보면은 제3장 부분에서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제3장 부분의 제1절에 그 미국의 행정학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 관방학, 프랑스와 영국의 행정학, 세 번째가 바로 미국의 행정학인데 57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꼼꼼하게 읽어보고 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